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교육의 문제로 해서 굉장히 다시 반성을 해봐야 될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걸로 생각되고, 해서 하나의 우리 교육기관이나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참으로 말하자면은 도움이 될까 해서 좋은 책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최효찬 씨가 지은 이 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에서 등장하는 가문은 서예 유성룡 종가, 석주 이상용 종가, 운학 이함 종가, 다산 정약용가, 호은종가, 명제 윤정종가, 경주 최부잣집, 소치 허련 가문, 퇴계 이황종가, 고산 윤선도 종가, 이렇게 종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서예 유성룡 종가와 다산 정약용가, 경주 최부잣집, 퇴계 이황종가, 이렇게 네 종가의 그 사례들을 가지고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을 한번 리뷰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 자녀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교육이야말로 100년 대계의 중요한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교육이 단편 성과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회에 나왔을 때에 또 기업에 들어갔을 때에 인성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참으로 기업가들이나 사회 여러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또 ISO 심사를 하는 기업들의 사장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사람을 뽑아놓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이나 기능은 상당히 갖추고 있고 또 자기도 갖추고 있는데, 사람을 써보면은 인성 부분이 많이 결함이 있어서 참으로 같이 일하기가 힘이 든다. 내보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서, 저도 일종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10계명을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뛰어난 인물 뒤에는 늘 그보다 더 훌륭한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다. 첫째, 평생 책 읽는 아이로 만들어라 하는 게 서예 유성룡 종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둘째, 자긍심 있는 아이로 키워라. 석주 이상용 종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셋째, 때로는 손해볼 줄 아는 아이로 키워라. 운학 이함 종가.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라. 소치 허련 가문.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퇴계 이황 종가. 세심하게 점검하여 질책하고 조언하라. 고산 윤선도 종가.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매니저로 직접 나서라. 다산 정약용가.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라. 호은 종가. 아이들의 멘토가 되라. 명제 윤정 종가.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실천하라. 경주 최부자지. 이렇게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10계명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10가지로 정했는데, 이 하나하나도 매우 교육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 책의 서문에서 프롤로그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한번 간단히 보면은 이어령 국문학자 전 문화부 장관께서 추천의 글을 썼는데, 자녀 교육의 해법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지침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글자를 알기 전에 먼저 책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잠들기 전 늘 머리맡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
어느 책들은 소리내어 읽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소리에 들려있던 책을 기억합니다. 서재에 수만 권의 책을 쌓게 했고 수십 권의 책을 쓰게 하였습니다. 내가 매일 폰에 설 수 있는 상상력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또 언어의 조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어머니가 들려주신 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 환상의 도서관이었으며 최초의 시요 끝나지 않은 길고 긴 이야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께서도 인성교육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직접 쓴 프롤로그에서는 500년 명문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자녀교육의 노하우 이렇게 제목을 달고 아내도 눈높이 교육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며 부모 되기는 쉽지만 부모 노릇하기는 쉽지 않다는 옛말이 가슴에 저절로 와 닿는다고 한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심령을 안다고 했다. 이 책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아이를 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지극히 평범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등을 보고 배운다. 이런 소제목으로 참으로 흔히 자녀교육에 바이블로 통하는 세계적인 명문가들 중에 대표적으로 케네디가를 꼽을 수 있는데 케네디의 어머니는 자녀들 교육에 극성스러울 정도였다. 케네디가는 저녁을 먹으면서 뉴욕타임즈 기사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식탁 교육으로 유명하다. 매일 가정에서 이와 같은 토론회 교육을 받은 케네디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닉슨을 압도하며 44세 최연소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바이블로 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은 유대인이다 하고 있고 유대인 엄마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지나칠 만큼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엄마를 뜻하는 말이 유대인 엄마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서 평가받는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성경을 통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태계 유황은 이미 500년 전에 요즘 강조되는 인맥 네트워크를 중시하였고 체계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거 인맥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명문가들의 혼맥 네트워크로 발전해서 5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문가들은 자녀 교육에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생활 교육 또한 중요시했다고 하고 있고 서예 유성룡은 자신이 평생 책을 읽는 본보기를 자녀들에게 보임으로써 이후 8대에 걸쳐 후손들이 벼슬길에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보기 교육은 유대인들에게서 두드러진 그런 교육으로 자녀에게 부모의 모범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풍산유씨 서예 유성룡 종가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책 읽는 아버지가 되라 합니다. 9대째 공직은 이유가 있다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책 읽는 아버지가 되라 하는 유성룡 종가의 제목입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자녀들의 공부를 세심하게 챙긴 총리 유성룡이라는 그 제목으로 퇴계 이황이나 서예 유성룡, 고산 윤성도, 다산 정약용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심지어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게을리하면 질책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전후의 혼란기에 영의정 등 최고의 공직을 지낸 서예 유성룡은 바쁜 와중에도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학문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으로 따끔하게 질책하고 조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편지 속에 태계 선생이 손자에게 주신 이 시를 너희들도 본받기 바란다 하면서 나이 어린 때는 산속 절에서의 즐거움을 가장 사랑하였기에 벽사를 드리운 창 깊은 곳에 등 하나 밝혀 놓았구나. 평생 동안 이루어낸 많은 사업들은 모두가 이 한 등 아래에서 나온 것이었네 하고 국역 서예 전서 서예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예는 산사에 들어간 자녀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자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 산사의 적막한 등불 아래서 읽은 책들이 평생 동안에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다는 퇴계의 시를 들려주며 공부에 매진하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대째 공직의 비결은 서예의 독서 습관이었다는 제목으로 서예는 퇴계 이황으로부터 그는 하늘이 내린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4살 때부터 붓을 잡기 시작해 66세로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당대의 훌륭한 선비였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서예는 독서로 입신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데 그는 18살 때 관악산으로 들어가 절에서 몇 달 동안 맹자를 20번이나 읽어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했다. 또 이듬해에는 고향인 하회에서 춘추를 30번도 넘게 읽었는데 이때부터 문장 짓는 방법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서예는 처음부터 과거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맹자와 춘추 등을 암송하였으며 이것이 도움이 되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다. 또한 서예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중에 너희는 모두 맹자를 읽었느냐? 학문은 정밀히 사색하고 자세히 질문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너희들은 언제나 사색을 깊이 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예는 인재를 키운 조선 최고의 CEO였다는 그런 얘기도 사례로서 나옵니다. 서예는 57세 때 파직되어 고향인 하회로 돌아와 이른바 귀전은거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즉 고향으로 돌아가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청백리로 산 서예는 고향에서도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사찰에 귀가하기도 했다. 하회에서는 경험한 큰 집에 머물렀지만 그를 보러 수많은 문사들이 찾아오자 풍산 서미동의 깊은 산중에 초가를 짓고 싶고했다. 여기서 그는 임진왜란을 후세 교훈으로 전하기 위해 최고의 책인 회고록인 징비록을 썼다고 합니다.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서예는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귀감도 보였는데 이는 요즘으로 치자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같은 면모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서예는 공직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앞장서서 실천했다. 또 최고 경영자가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우듯이 이순신 등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를 천거했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교육에 헌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대대로 이어지는 서예의 충효사업이란 글에서는 충효밖에 사업이 없다는 서예의 유언은 오늘날까지 남아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인 풍산그룹은 바로 그 서예의 후손이 창업한 회사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문가에게 배운다는 글에서는 평생 책 읽는 아이로 만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여기 길게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몸이 상할 정도로 독서에 매진했던 퇴계 이황은 어디에 있든지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항상 제자와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또한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집안이 몰락해도 자신과 가문을 일으키는 방법은 오직 독서밖에 없다. 오직 독서만이 살 길이다. 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재령이시 운학 이함종가입니다. 여기는 믿지고 살아라. 그러면은 세상을 얻는다 하는 그 철학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상생의 철학을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결국은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고전으로 통하는 율법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녀 교육에는 할아버지가 더 적격이다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격대 교육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할아버지가 손자, 할머니가 손녀를 맡아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면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 오히려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고 욕심이 앞서 자녀가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질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는 주눅이 들어 마음속에는 저항심이 생기는 탓에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삶을 변화시킨 가훈으로 지고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용태는 할아버지의 교육관이 전혀 엄격하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은 자유방임형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일과를 걸러도 그의 조보는 매를 들지 않고 꾸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고 믿으라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크게 봐서 그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 주위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모이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이용태의 삶이라는 제목에서는 이용태 회장의 이력은 학원장의 대학 교수, 대기업 회장 등 참으로 화려하다. 그렇지만 청년 시절 이용태는 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밤에는 학원 강사로 뛰었고 직접 학원을 차려 학원 재벌이 되기도 했고 1966년 그는 34세 늦은 나이에 미국의 유타대로 유학을 떠나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리고 데이코먼을 창립해서 사장으로 있으면서 1980년대 정보통신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합니다. 이용태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980년 삼복 컴퓨터의 창업이다. 비록 삼복 컴퓨터가 창업한 지 25년 만에 경영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한국 정보 기술 역사에서의 그의 공헌은 절대적이다. 국내 최초로 교통신호 전산화를 주도했고 정부의 전산 행정망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에게 배운 지고 믿으라는 신념으로 살다 보니 제 주위에는 늘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도 줄을 이었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1980년 초 삼복 컴퓨터를 창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고 믿으라는 가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은 자녀들을 불러 대화와 토론을 듣게 하는 가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할아버지들은 대개 손자와 떨어져 사는데 할아버지는 시골에 손자는 서울에 사는 경우가 많다. 또 다 같이 서울 하늘에 있다 해도 할아버지와 손자가 따로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용태는 이를 어릴 적 할아버지 방에서 함께 자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이용태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삭힌 것 같다고 한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후편에도 때로는
손해볼 줄 아는 아이로 키워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는 진성이시 퇴계 이황 종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훌륭한 친구와 함께 공부하라. 500년을 이어온 인맥 네트워크의 위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퇴계 이황은 율곡 이이와 함께 조선 유학의 최고봉에 올라 나란히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존경받는다. 퇴계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굳이 스승이 제자를 위해 그런 일까지 신경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과 손자, 제자들을 각별하게 챙긴 것이다. 특히 학문이 깊고 똑똑한 제자가 있으면은 아들과 손자,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공부하게 했다고들 한다.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더불어 공부하면 능률이 오른다며 이를 적극 권했던 것이다. 학문하는 사람은 종종 좋은 것을 얻어야 서로 도움을 주며 더욱 학문에 매진할 수 있다고 여긴 퇴계는 벗을 맺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계가 제자와 자손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강조한 표현으로는 하처불가독, 하시불가학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곳에서든지 독서는 멈추지 말아야 하며 항상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퇴계는 아들이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마다 진보가 없으면 퇴보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퇴계는 17살 된 맏아들에게 뜻이 돈독한 친구와 함께 절에 가서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네, 보면 겸손함과 세심한 배려로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는 제목이 그래서는 퇴계는 겸손한 손님 맞이로 제자들까지도 놀라게 할 정도였다. 먼저 손님이 찾아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술과 밥상을 차려 정성껏 대접했으며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뜰 아래로 내려가서 맞이하고 갈 때도 역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퇴계는 학문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했다. 아들뻘인 26세 연하의 기대성, 이분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인데 기대성과 서신을 통해 논쟁을 벌이면서도 깍듯이 예의를 갖췄고 그의 학문을 높이 경애했다. 퇴계는 비록 제자라 할지라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상대를 높여 자자를 썼는데 자라 불렀으며 학문이 높으면 호를 지어주었다. 그렇게 인재를 그만큼 중요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퇴계는 선비로서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 등 가문의 후손들을 교육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좋은 친구와 함께 지내며 학문을 닦는 것을 중시했던 퇴계는 아들과 손자, 조카뿐만 아니라 형의 외손자, 진료, 형의 사위, 형의 손자, 조카의 글 공부와 어려움을 힘닿는 대로 보살폈다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기에 앞서 퇴계는 먼저 일가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했던 셈이라고 얘기합니다. 퇴계 이육사라는 저항시인을 나타낸 글에서는 이육사는 퇴계 14대 손으로 어려서부터 퇴계가의 엄격한 유학의 가풍 속에서 자랐다. 어릴 때 이미 논어, 맹자, 예기, 춘추 등의 사설을 배웠고 신학문을 중등 과정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육사 연구가인 안동대 김효곤 교수는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의 계보를 추적해 보면 대부분 퇴계의 제자인 서예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로부터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배운 바대로 실천한 퇴계입니다. 8남매 막내로 태어난 퇴계는 생후 17달 만에 진사인 아버지 이식이 병으로 죽자
홀어머니 박씨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박씨는 남들로부터 과부 자식은 배운 게 없고 버릇이 없다며 따돌림을 받을까봐 남보다 더 엄하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계는 어릴 때부터 무척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하고 6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해서 언제나 스승 앞에서 단정한 자세로 앉아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계는 어린 시절부터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이 많은 소년이었다. 퇴계는 스승 없이 주역 등을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그의 뒤를 돌봐준 이는 작은 아버지인 송제이유였다. 참판과 도의사를 지낸 그는 퇴계의 재기를 발견해 그가 스스로 뜻을 세우고 학문을 닦도록 가르침을 주었다. 퇴계는 낮에는 주로 독서를 하고 밤에는 사색을 하는 주독야사의 생활 규범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퇴계는 지식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생활과 실천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34세 문과에 급제한 해에서 벼슬 길에 오른 퇴계는 46세 때 고향으로 돌아와 60세 때 도산서원을 지어 약 10년간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후학을 어떻게 보면 벼슬보다도 후학 양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또 그러면서 또 그 인맥 네트워크를 일찍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른이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주 정시 다산 정약용가의 사례입니다. 반드시 서울 십리 안에서 살아라 하는 글입니다. 유배지에서 전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다고 합니다. 유배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교육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고 벼슬하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워서 아마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반드시 서울 십리 안에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더욱이 정약용은 자녀 교육에 가장 힘써야 할 시기에 39세에서 57세까지를 고스란히 유배지에서 보낸더라. 아버지로서 교육에 힘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여러 가지 사실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선대에서 무려 8대째 홍문관 벼슬을 역임한 명문가의 자손이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줄줄이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배된 다산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편지를 통한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서신교육으로 유배지에서 다산은 두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도를 가르쳤는데 다산이 자녀들에게 훈계한 내용은 먼저 문명세계, 즉 서울을 얘기합니다. 문명세계를 떠나 지 말 것. 둘째, 독서에 힘쓸 것. 셋째, 재물은 나누어 줄 것. 넷째, 근과 금. 이 두 글자를 유산으로 살 것. 근면하고 검소하라는 걸 두 글자를 유산으로 삼을 것 등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다산은 아버지로 인해 벼슬길이 막혀버린 아들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단계적으로 서울살이의 방도를 일러줍니다. 그는 먼저 절대로 서울 주변 수도권을 떠나서는 안 되며 가능하면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합니다. 다산의 이 같은 언급은 사람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만이 집안을 일으키는 길이다 하는 글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공한 사람들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은 누구나 독서광이었다는 점이다.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도 오직 독서만이 살 길이라고 늘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산은 자녀들에게 실용적인 학문과 세상을 구하는 책을 읽으라고 거듭 강조한다. 또 다산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내려가기만 하는 것은 하루에 1000번, 100번을 읽어도 소용없다며 세밀하게 독서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을 놀라게 할 만큼 독서광이었던 다산 정약용은 자신만의 독서 노하우를 터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대한 분야에 걸친 수많은 책들을 읽고 또 분석해 50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은 자녀들에게 정신력에 대해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근과 금 두 글자를 유산으로 남기다 합니다. 다산은 재물을 오래 보존하는 길은 나눔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오늘날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산은 꽉 쥐면 쥘수록 더욱 미끄러운 게 재물이라면서 자녀에게 무력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후손들에게 이어진 다산의 주도적인 삶이라는 글에서는 다산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이 주인이 되어 사는 주도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고 이어서 명문가에서 배운다는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매니저로 직접 나서라 하는 글로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주 최씨, 경주 최부잣집의 만석의 재물은 사라졌지만 육훈과 육연은 살아있다는 제목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년을 이어온 가훈의 승리로 만석의 그 재물은 사라졌지만 육훈과 육연은 살아있다는 내용에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가 만든 10전 11기라는 글에서 30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대학을 설립하는 데 기부하고 스스로 만석군의 지위를 반납한 경주 최부잣집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명가재건의 청신호를 울렸다. 마지막 최부잣집 최준씨의 증손인 최성길 씨가 10전 11기로 역경을 이겨내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가 됐던 것이다. 이로써 최부잣집의 진사 이상 묘사를 하지 말라는 가훈 제1조는 잠정적으로 효력 정지된 셈이다. 고 쓰고